이 사기꾼, 내 집, 내 돈, 내 마음까지 다 가져가고 이제 와서 모른 척을 하다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 증거 있어. 당신이 좋다고 따라온 거지.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했나? 당신이 자발적으로 준 거잖아. 나이 든 여자가 남자에게 환상 가진 거지. 누가 당신 같은 할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하겠어? 아줌마, 창피하게 그만 좀 해요. 오빠가 얼마나 징그럽다고 했는지 알아요? 밤마다 할머니 생각에 악몽 꾼다고요. 20년 동안 모은 돈과 집, 그리고 제 자존심까지 모두 앗아간 이 남자가 저를 징그럽다고 말했다니.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고 제 손이 민지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왜 때려? 저리 꺼져.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있지?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올해 65세로 20년간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정말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당한 이 황당한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냈어요. 저처럼 평생 일만 하다 은퇴한 노인들이 얼마나 쉽게 감정에 휘둘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지혜로운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민수네 분식에서 저는 여느 때처럼 떡볶이, 양념을 끓이고 있었지요. 매콤한 양념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솥 앞에서 저는 행복했답니다. 아주머니, 오늘 떡볶이 매운맛으로 주세요. 시험 끝나고 친구들이랑 왔어요. 단골 대학생들이 시끌벅적 들어오며 인사를 했어요. 그 아이들 얼굴을 볼 때마다 제 아들 민수가 생각났습니다. 그래, 오늘은 특별히 떡이랑 어묵 더 넣어줄게. 시험 잘 봤니? 내가 아는 애들 중에 제일 똑똑한 게 너희들인데 이번에도 잘 봤겠지.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떡볶이 양념을 만들고 김밥을 말고 손님들과 대화하면서 제 존재 이유를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민수를 대학까지 졸업시키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죠. 엄마 떡볶이가 최고야. 세상에서 엄마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 폭력적이고 도박에 빠졌던 남편이 20년 전 겨울밤 술에 취해 트럭에 치여 세상을 떠난 후 10살이던 민수를 키우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죠. 처음엔 작은 포장마차로 시작해서 이제는 동네에서 꽤 알려진 가게가 되었답니다. 영숙 씨, 김치찌개 하나 포장해줘요. 오늘도 야근이라 집에서 해먹을 시간이 없네. 옆 부동산 사장님이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얼른 김치찌개를 포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또 야근이세요. 건강 챙기셔야 해요. 오이김치 좀 더 넣어드릴게요. 우리 나이에 건강이 최고라니까요. 이렇게 매일 손님들과 정을 나누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분식점은 제가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우고 대학까지 보낼 수 있게 해준 소중한 터전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제 생계의 원천이고요. 하지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문득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민수는 결혼해서 독립했고 썰렁한 집에는 저 혼자뿐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적막감이 저를 감쌌어요. 민수야, 엄마 왔어. 습관처럼 중얼거리다가 빈 집에 대고 말하는 제 모습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혼자 먹기 위해 준비한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한때는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 채웠던 냉장고인데 이제는 모두 저 혼자 먹기 위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TV에서 웃긴 장면이 나와도 같이 웃을 사람이 없어요. 가끔 밤에 기침이 심하게 날 때면 내가 만약 이러다 혼자 쓰러지면 누가 도와주지 하는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지요. 민수에게 전화하고 싶지만 바쁜 아들 부부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참았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혼자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바빴습니다.
일은 여전히 바쁘게 하고 있지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집에서의 외로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여동생 영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요즘도 집에만 있어. 나 요새 노인복지센터에서 텃밭 가꾸기 배우는데 진짜 재밌어. 언니도 한번 같이 갈래? 토요일마다 하는데 사람들도 좋고 뭔가 키우는 재미가 쏠쏠해. 처음엔 귀찮다는 생각에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영미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따라 나서기로 했답니다. 난 평생 장사만 해서 이런 화초 가꾸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더 해봐야지. 언니 그렇게 분식집만 하다 늙어버릴래. 가게 일도 좋지만 취미도 있어야지. 토요일 아침 영미와 함께 동네 노인복지센터에 갔어요. 밝은 햇살이 비치는 옥상 텃밭에는 이미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정재호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셨네요. 저는 이 프로그램 강사 정재호입니다. 64세라는 재호는 세련된 외모에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지적인 말투를 가진 남자였어요. 퇴직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김영숙입니다. 영미 언니예요. 텃밭은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걱정 마세요.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먼저 상추 모종을 심어볼까요? 재호는 친절하게 흙 고르는 법부터 모종 심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었어요. 무거운 흙포대를 들어주고 장갑이 더러워질까 걱정하며 직접 흙을 파주는 그의 배려심에 괜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 이런. 장갑을 끼셔야 하는데. 모종을 심으려는데 제 손이 흙에 닿자 재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얼른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영숙 씨, 손 숨기지 마세요. 이렇게 거칠어진 건 열심히 살아온 증거잖아요. 아들 위해 고생하신 흔적이죠. 저는 그런 손이 오히려 아름답게 보여요. 그 말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누가 제 손을 이렇게 봐준 적이 있었나요? 분식집 일로 거칠어진 손이 부끄러워 항상 감추곤 했는데 그는 오히려 그것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재호가 제안했어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같이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텃밭에 대해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평소 같으면 거절했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수락했습니다. 카페에서 나눈 대화는 텃밭을 넘어 각자의 인생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저는 공무원으로 30년 일하다 3년 전에 퇴직했어요. 아내는 10년 전에 암으로 하늘나라로 갔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 저도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 키우느라 분식점을 시작했어요. 이제 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죠.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재호와의 대화가 계속 생각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재호는 제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알아채는 것 같았어요. 아들 이야기를 할 때면 많이 보고 싶으시겠네요. 라고 위로해주고 남편 얘기가 나오면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정말 대단하세요. 라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는 제 말 속에서 제 외로움과 그리움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토요일이 기다려졌어요. 텃밭 수업에 가기 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오랜만에 화장품 파우치도 꺼내 살짝 화장을 했어요. 영숙 씨, 오늘은 더 예뻐 보이네요. 그 분홍색 블라우스가 잘 어울려요. 재호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업 후에는 또 함께 커피를 마셨고 그 다음 주에는 영화도 보러 갔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수줍게 키스하던 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문득 아들 민수가 생각나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있었지만 20년이란 긴 시간을 혼자 살아온 제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영미가 한 번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그 사람이랑 너무 빨리 진행되는 거 아냐? 좀 더 천천히 사귀면서
서로 알아가는 게 좋지 않아? 아유, 무슨 소리야. 우리 나이에 그냥 친구 사이야. 그때 영미의 걱정을 귓등으로 흘려들었던 게 후회가 됩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남자와의 설렘에 몸과 마음이 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이 늘었습니다. 분식점에 오는 단골들도 알아챘어요. 사장님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비결이 뭐예요? 아이고, 무슨. 그냥 잠을 잘 잤나 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도 여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재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외로움은 사라지고 매일 아침이 기대되었어요. 영숙 씨,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날 줄 몰랐어요. 재호의 달콤한 말에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보내는 문자 메시지를 읽으며 웃고 통화하며 설레는 나날들. 마치 소녀처럼 다시 사랑에 빠진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4개월의 열애 끝에 재호가 고백했습니다. 영숙 씨, 우리 함께 살아요.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터질 듯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 어딘가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저는 재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라는 것을. 엄마, 무슨 소리예요? 만난 지 겨우 4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랑 재혼을 한다고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재호와 함께 살기로 한 결정을 전화로 알렸더니 예상했던 대로 크게 반대하는 모습이었어요. 민수야, 엄마도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내 아빠 떠난 지도 이제 20년이 넘었고. 그래도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최소한 제가 한번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 신원도 제대로 확인 안 해보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해요? 민수의 말이 일리는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제 행복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집에 와. 재호 씨도 만나보고 셋이 같이 식사하자.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재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오히려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들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민수 씨 만나는 거 정말 기대됩니다. 그의 이해심 있는 태도에 다시 한번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방으로 향하는 순간 거울에 비친 재호의 얼굴이 순간 냉랭하게 굳어지는 것을 본 것 같았지만 다시 돌아보니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어서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미도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언니,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그 사람 직장도 제대로 확인해봤어. 퇴직했다는 공무원 경력도 진짜인지 알아봤어. 그렇게 의심하지 마. 그 사람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재호 씨는 정말 진심이야. 눈만 보고 어떻게 알아? 요새 노인들 노리는 사기꾼 많다더라. 언니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해. 영미의 말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재호와 함께한 4개월의 시간이 거짓일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배려와 진심 어린 눈빛을 생각하면 의심이 사라졌어요. 일요일, 민수가 아내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재호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와인과 케이크를 들고 왔고 민수 앞에서 완벽한 신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민수 씨, 드디어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어머니가 아들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민수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태도였지만 식사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재호가 요리에 대한 지식과 경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민수와 공통 관심사를 찾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식사 후 민수가 저를 부엌으로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천천히 지켜보는 게 어때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나이가 많아. 행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해해줘. 결국 민수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재호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영숙 씨는 제 인생의 선물이에요. 절대 후회하게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저는 재호를 제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서로 나이가 있으니 결혼식은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기로 했어요. 20년 동안 혼자 살던 집에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이 낯설면서도 설레었어요. 첫날 저녁 재호는 장미꽃다발과 샴페인으로 우리의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요. 영숙 씨. 그날 밤 재호는 촛불을 켜고 침실을 로맨틱하게 꾸며놓았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에 처음에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제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늙은 제 몸을 보여주는 것도 망설여졌습니다. 영숙 씨, 당신은 아름다워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재호의 다정한 속삭임에 저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았어요. 그의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다시 젊은 여자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그 밤의 달콤한 기억은 아직도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어요. 여자로서의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영숙 씨,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재호가 준비한 따뜻한 커피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주말 아침이면 그는 아침을 준비해서 침대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은 공주님처럼 침대에서 아침 드세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분식점에 가는 날이면 그는 항상 저를 차로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겠다고 했어요. 가게 일이 바쁠 때면 슬그머니 와서 설거지를 도와주거나 재료 손질을 돕기도 했습니다. 내가 도울게요. 영숙 씨는 너무 열심히 일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손님들 앞에서 우리 영숙 씨 떡볶이가 최고죠.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단순한 분식집 아줌마가 아니라 대단한 요리사처럼 보이는 것 같았어요.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며 우리의 사랑도 더 깊어져 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재호는 제 손을 꼭 잡고 눈 내리는 공원을 걸으며 말했어요. 영숙 씨, 당신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선물 같아요. 앞으로 모든 계절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밤이면 그는 제 어깨와 발을 마사지해주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중하게 대접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영숙 씨, 이 발로 얼마나 많이 서 있었을까요? 이제는 제가 영숙 씨를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저는 여자로서의 설렘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20년 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어요. 밤마다 그의 품에 안겨 잠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문득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왜 나 같은 늙은 여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재호의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손길이 모든 의심을 씻어내렸습니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려다 베란다에서 소곤소곤 통화하는 재호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밤늦게 누구와 그렇게 오래 통화하는 걸까 궁금했지만 다음 날 물어보니 옛 직장 동료의 급한 상담이라는 그의 설명에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양평의 작은 펜션에서 보낸 주말은 잊을 수 없어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재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을 때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숙 씨, 당신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질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래요. 이런 행복이 다시 찾아올 줄 몰랐어요. 함께 살면서 저는 점점 더 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취미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재호가 제가 젊었을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는 걸 알고는 생일 선물로 화구 세트를 사줬거든요. 다시 그림 그려봐요. 당신의 예술적 감각이 되살아날 거예요. 그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린 실버 미술전에 제 작품이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에 가슴이 벅찼어요.
저도 모르게 재호의 모든 말에 귀 기울이고 그의 취향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배우고 그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자연스럽게 제 삶의 중심이 재호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제 모습이 때로는 낯설게 느껴졌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혼 3개월쯤 지났을 때 민수와 영미도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점차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영미는 한 번은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언니, 내가 너무 걱정했나 봐. 재호 씨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언니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민수도 가끔 아내와 함께 놀러와서 재호와 골프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졌습니다. 처음의 경계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마치 오랜 가족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오랜만에 엄마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민수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들도 알아봐 주니 더 기뻤어요. 매일 밤 재호의 품에 안겨 잠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랐습니다. 영숙 씨, 우리 평생 함께해요. 이 행복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호의 달콤한 속삭임을 들으며 저는 모든 걱정을 잊었습니다. 그의 다정한 손길과 따뜻한 눈빛, 그리고 매일 밤 나누는 사랑의 기억들. 이 모든 것이 거짓일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재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을 꺼냈어요. 영숙 씨, 우리 관계가 이제 정말 깊어진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믿음도 생겼고,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으니까요. 이제 재호는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는데, 우리 진짜 사랑하는 사이니까 서로의 믿음의 증거로 공동 통장을 만들어 볼까 해요. 순간 조금 놀랐지만 그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어요. 저도 제 퇴직금을 모두 넣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쓰는 돈이니 함께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매달 생활비를 넣고 영숙 씨도 분식점 수입 일부를 넣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저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속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렸어요. 너무 성급한 거 아닐까? 망설이는 제 모습을 본 재호 씨가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저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나요? 저는 영숙 씨를 믿고 모든 걸 의지하는데 그 말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의심하다니 내가 너무 인색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갑작스러워서요. 생각해 볼게요.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재호의 진심 어린 눈빛과 그동안 보여준 사랑을 생각하니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은행에 가서 공동통장을 만들었고 저는 노후준비금으로 모아온 5천만 원을 입금했어요. 재호도 자신의 퇴직금 7천만 원을 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 집이 팔리면 그 돈도 함께 넣을 테니 걱정 말아요. 우리 둘 다 솔직하게 모든 걸 공유해요. 공동통장을 만든 후 재호는 더 다정하고 사려 깊어졌습니다. 마치 제가 그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증거를 보여준 것에 감동한 것처럼요.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재호가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그가 문득 말했어요. 영숙 씨, 가끔 생각해요. 우리만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면 어떨까? 새 집이요. 여기가 불편한가요? 아니요, 전혀요. 하지만 이 집은 영숙 씨의 과거가 담긴 곳이잖아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재호의 말을 들으니 일리가 있었어요. 이 집에는 20년간의 혼자였던 기억과 아들을 키우던 추억이 가득했으니까요. 어떤 집을 생각하고 있어요? 마당이 있는 집이 좋겠어요. 영숙 씨가 텃밭도 가꾸고 제가 좋아하는 화초도 심고 우리만의 작은 천국을 만들어요. 그의 말에 저도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있는 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사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게다가 재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알아본 집이 있어요. 양평 쪽에 정말 좋은 전원주택이 나왔더라고요. 가격도 적당하고 주변 환경도 좋아요. 이번 주말에 한번 보러 갈까요? 주말에 재호와 함께 양평의 전원주택을 보러 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마당도 넓고 뒤로는 작은 산이 보이고 앞으로는 강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집 안은 깨끗하게 리모델링되어 있었고 주방도 넓었어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하지만 가격이 얼마인가요? 집 1억이요. 영숙 씨 집이 6억 정도 하잖아요. 내 돈도 합치면 집 사고 남은 돈으로 우리 노후를 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재호의 설득에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특히 그가 마당에서 함께 텃밭을 가꾸는 모습, 아침마다 새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주니 저도 그 꿈에 빠져들었어요. 좋아요. 우리 새 출발을 위해 이사해요. 그렇게 제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오고 몇몇 구매 희망자들도 방문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계약이 성사되었고 계약금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영숙 씨, 정말 잘 됐어요. 이제 우리 새 집 계약금을 걸어야 해요. 재호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계약금을 우리 공동 통장에 넣었어요. 곧 새 집으로 이사할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수에게 이사 계획을 알렸더니 처음에는 놀라는 눈치였어요. 엄마, 갑자기 집을 판다고요? 민수야, 우리가 양평에 정말 맘에 드는 집을 찾았어. 주말에 한번 와서 봐. 민수가 새 집을 보러 왔을 때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집을 둘러본 후에는 조금 안심한 듯 했어요. 괜찮은 집이네요. 하지만 엄마,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움직이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일부는 따로 보관하는 게 어때요? 민수야, 재호 씨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삿짐 센터도 예약하고 새 집에 놓을 가구도 몇 개 주문했어요. 재호는 더 열심히 저를 챙겨주었고 매일 밤 새 집에서의 행복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숙 씨,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제가 평생 영숙 씨를 지켜드릴게요. 그의 달콤한 약속에 저는 모든 것을 맡기고 싶었습니다. 이제 재호는 제 인생의 전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사 일주일 전, 재호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숙 씨, 사실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내일 고향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요? 많이 아프신가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에요. 제가 혼자 다녀올게요. 영숙 씨는 여기서 이사 준비하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그날 밤 재호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떨어질 것처럼 꼭 끌어안고 속삭였어요. 영숙 씨, 정말 사랑해요.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서둘러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현관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그가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금방 갔다 올게요. 그동안 우리 공동 통장에서 필요한 거 쓰세요. 어머니 병원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재호가 떠난 후 저는 평소처럼 분식점에 가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이 불안했어요.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병원에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재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점점 더 불안해진 저는 결국 은행에 가서 공동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잔고가 0원이었어요. 집 계약금 6천만 원과 제가 처음에 넣은 5천만 원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돈이 다 어디로 갔나요? 은행 직원이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전액 인출되었네요. 공동 명의라 두 분 중 누구든 인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65년 인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집 계약금 6천만 원과 제가 처음에 넣은 5천만 원 모두 사라진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은행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은행 직원이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달려가 보니 제호의 물건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옷장, 서랍, 화장실.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신없이 영미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영미야, 재호 씨가. 언니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돈을 다 가지고 사라졌어. 집, 계약금까지. 전화기도 꺼져 있어. 영미가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언니,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명백한 사기야. 경찰서에 가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호와의 만남부터 혼인신고, 공동통장 개설, 집 매각까지. 경찰관은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지만 그의 표정이 별로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김영숙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돈을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이고 공동통장이라 배우자가 인출한 것은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당한 건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시작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런데 정재호 씨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신분증이나 사진 있으신가요? 집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그게 수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퇴직 공무원이라던 그의 경력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가 알려준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고 휴대폰 번호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아들에게 이런 부끄러운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큰 실수를 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예요?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민수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상태였어요. 집은 이미 팔렸고 모아둔 돈은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제 자존심과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엄마, 제가 다 찾아올게요. 그 사람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민수의 위로에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재호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수법의 사기를 여러 번 저지른 전과자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는 주로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을 노렸고 결혼이나 동거를 통해 재산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나요? 수사 중입니다만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은 신원을 자주 바꾸고 지역을 옮겨 다녀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어리석음을 직시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집 매각은 이미 진행 중이었고 계약금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구매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했고 그럴 돈도 없었어요. 결국 집은 팔리게 되었고 저는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영미가 제안했어요. 언니, 일단 우리 집에서 지내. 방 하나 비어 있으니까. 민수도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지만 며느리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영미의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65세의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 모든 것을 잃었다니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재호의 웃는 얼굴이 갑자기 차갑게 변하는 꿈,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제 돈을 흥청망청 쓰는 꿈. 잠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가장 괴로운 건 여전히 그가 그리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따뜻했던 손길과 달콤했던 속삭임이 생각나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바보 같은 나. 어떻게 그런 뻔한 거짓말에 속았을까? 한 달쯤 지났을 때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정재호로 추정되는 남자가 인천에서 목격되었다는 거였어요. 희망이 생겼지만
곧 그것도 헛된 기대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상태였어요. 민수가 자주 찾아와 저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돈은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집은 팔렸고 저축은 사라졌으며 이제 분식점 수입으로 겨우 생활하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민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렇게 어리석은 엄마라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민수의 말에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영미의 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고 분식점 일에 더 집중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음을 달래기 위해 동네 쇼핑몰에 갔어요. 새 옷이라도 사서 기분 전환을 하고 싶었거든요. 푸드코트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뭐 먹고 싶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 재호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불과 몇 테이블 건너편에 재호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옆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자리를 옮겼어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기둥 뒤로 이동해서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오빠, 정말 대단해. 이번에는 얼마나 챙겼어? 1억이야. 집 계약금 6천하고 처음에 넣은 5천. 깔끔하게 빼왔지.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됐어? 경찰에 신고 안 했어? 재호가 낮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했겠지. 근데 뭐 증거가 있나? 우리가 결혼했으니 내가 돈 쓴 건 불법이 아니야. 게다가 그 늙은이 얼마나 웃겼는지. 밤마다 애처럼 달라붙어서. 민지라는 여자가 킥킥 웃으며 재호의 팔을 꼬집었어요. 아이, 진짜 징그러웠겠다. 오빠가 고생했네. 뭐 돈 벌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제 우리 계획대로 제주도 땅 사서 펜션 차리자. 오빠, 이번에 영숙이란 할매 돈으로 제주도 여행 가자. 내가 새 수영복도 샀는데. 민지가 재호의 목에 팔을 두르며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앞이 새하얘졌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어요. 재호가 민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걸어가는 모습, 그녀의 귓가에 뭔가 속삭이며 웃는 모습,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마치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쇼핑몰 출구 근처에서 그들을 따라잡았어요. 정재호, 제 목소리에 그들이 돌아봤습니다. 재호의 얼굴에 순간 놀람이 스쳤다가 이내 차갑게 변했어요. 오빠, 가자. 미친 여자야.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재호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어요. 이 사기꾼, 내 집, 내 돈, 내 마음까지 다 가져가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해. 내 돈 당장 내놔. 재호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미쳤어. 당신이 나 좋다고 바친 돈이지. 증거 있어. 당신이 자발적으로 공동 통장에 넣은 거잖아. 우리가 결혼했잖아. 당신이 나를 속인 거야. 결혼, 그게 뭐? 종이 한 장일 뿐이지. 당신 같은 늙은이가 나한테 매력이 있을 거라고 진짜 믿었어. 돈 때문이었다고.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줌마, 그만 좀 해요. 창피해 죽겠어. 오빠가 당신 같은 할머니를 왜 좋아하겠어요? 돈 때문이지. 밤마다 오빠가 얼마나 징그럽다고 했는지 알아요?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손이 민지의 뺨을 향해 날아갔어요. 팟! 소리와 함께 민지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미친 할머니가. 민지가 비명을 질렀어요. 격분한 재호가 민지를 두둔하며 제 어깨를 강하게 밀쳤고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머리가 대리석 바닥에 세게 부딪혔어요.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재호와 민지가 사람들 틈에 섞여 빠르게 도망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괜찮으세요? 구급차 오고 있어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졌어요. 그 순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의사가 제 동공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씨? 저를 보실 수 있나요? 가벼운 뇌진탕입니다. CT 촬영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민수였어요. 경찰이 제 휴대폰에서 긴급 연락처를 확인하고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허둥지둥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쇼핑몰에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왔어요. 민수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엄마, 일단 검사부터 받아요.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CT 촬영과 여러 검사를 받고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어요. 의사는 2, 3일 정도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병실에 들어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이제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여자 뺨을 때렸더니 재호가 나를 밀쳐서 넘어졌어. 민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화난 모습은 처음 봤어요. 민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제가 다 찾아드릴게요. 그놈 절대 가만 안 놔둬요. 민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누워 생각했어요.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20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노년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이틀 후 퇴원해서 민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제가 당분간 그의 집에서 지내길 원했어요. 며느리도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그들 눈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제가 소개받은 정영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금융범죄를 전문으로 해요. 내일 만나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정영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의 남자였어요. 김영숙 씨, 자세한 이야기는 민수에게 들었습니다. 정재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 사기꾼은 우리가 오래 추적해온 인물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나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정재호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진,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그리고 그가 언급한 모든 장소와 사람들. 민수와 정영사는 재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어 재호가 했던 모든 말들, 만났던 장소들, 그리고 그가 언급했던 사람들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정영사가 노트북을 열고 정보를 입력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이름은 이상철입니다. 전과 오범이고 주로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수법의 사기를 저질러 왔어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사진을 보니 분명 재호였어요. 하지만 머리 스타일과 옷차림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민지라는 여자는 그의 조카가 아니라 공범이었어요. 피해자들을 미행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0명이 넘습니다. 모두 5, 60대 여성들이고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들을 어떻게 찾는 거죠?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취미 활동이나 모임을 통해서요. 김영숙 씨의 경우는 노인복지센터의 텃밭 가꾸기 강좌였군요. 일주일 후 정영사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영숙 씨, 이상철과 민지가 제주도의 땅을 샀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아마도 피해자들에게서 빼앗은 돈으로 구입한 것 같습니다. 엄마, 이 사람들 제주도에 땅까지 샀대요. 우리 돈으로요? 민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은 제가 당한 일에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정영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적어요. 결혼한 상태에서 공동통장의 돈을 사용한 것은 범죄로 보기 어렵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들이 자백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기 행각을 인정하는 말이나 행동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면 민수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우리가 직접 증거를 잡아야겠어요. 민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전화번호로 이상철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어요. 재호 씨, 나 영숙이에요. 당신한테 화가 많이 났지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처음엔 답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다른 내용을 추가했어요. 사실 내가 따로 챙겨둔 땅이 있어요. 3억 넘게 팔릴 거예요. 당신과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 메시지를 보내고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어요. 민수와 정영사는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남 장소는 사람이 많은 은행 앞 카페로 정했고 주변에는 경찰 동료들이 미리 대기하기로 했어요. 저는 몸에 소형 녹음기를 달고 이상철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엄마, 위험할 수 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민수야. 엄마가 이 일을 끝내야 해. 만남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이상철을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너무 세게 뛰어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정확히 약속 시간에 이상철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잘생긴 외모와 다정한 미소. 하지만 이제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오랜만이네요.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려고 노력했어요. 재호 씨, 반갑네요. 영숙 씨도 반가워요. 그런데 땅 이야기는 진짜인가요? 네, 진짜예요. 사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이름으로 해놓은 땅이 있어요. 시골에 있는 땅인데 요즘 개발 계획이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대요. 이상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탐욕이 느껴졌어요. 땅 문서는 가져왔어요. 어디 있는 땅이에요? 문서는 집에 있어요. 오늘은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래요? 영숙 씨,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는 게 어때요? 나도 당신이 많이 생각났어요. 그의 말에 속이 뒤틀렸지만 최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요. 저도 많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당신이 내 돈을 다 가져가서. 아, 그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영숙 씨가 경찰에 신고해서 연락할 수가 없었죠.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인지. 하지만 저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돌려줄 생각이었어요? 물론이죠. 내가 영숙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쇼핑몰에서 본 그 여자는 누구였어요? 당신 여자친구라고 하던데. 이상철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민지요. 그냥 친구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영숙 씨, 과거는 다 잊어요. 중요한 건 미래잖아요. 그 땅 얘기나 더 해봐요. 어디에 있는 땅이에요? 경기도 양평이요. 지금 개발 계획이 있어서 3억이 넘게 팔릴 거래요. 정말요?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겠네요. 영숙 씨, 사실 내가 많이 미안했어요. 당신을 떠난 후에 많이 후회했다고요. 그의 거짓된 달콤한 말에 속이 뒤집혔지만 계속 연기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내 돈을 다 가져가고. 그건 사업에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일이 잘 안 풀려서. 사실 땅은 없어요. 이상철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거짓말했어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날 속였다고? 미쳤나 이 여자가?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민지가 들어왔어요. 아마도 밖에서 지켜보다가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꼈나 봅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이상철이 민지를 보더니 더 화를 냈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날 속였어. 무슨 땅이 있다고 해서 왔더니 다 거짓말이래. 민지가 저를 향해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줌마, 정말 한심하네요. 이렇게까지 해서 오빠를 만나고 싶었어요. 얼마나 외로우면. 이상철이 민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젊고 예쁜 내 진짜 여자친구야. 늙은이 돈이나 뜯으려고 연기한 거지. 그깟 1억 내가 벌써 다 써버렸어. 받을 생각은 꿈에도 마라. 민지가 비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줌마, 오빠가 얼마나 징그럽다고 했는지 알아요? 아, 오늘도 그 늙은이랑 자야 돼 하면서 술 마시고 들어가곤 했어요. 밤마다 오빠 몸 더듬는 거 보면 정말 구역질 난대요. 이상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멍청해서 당한 걸 가지고 왜 날 원망해? 그 나이에 남자가 꼬였다고 좋아서 안달이 났잖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연기했는데 당신 손잡을 때마다 구역질 나더라. 민지가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 아줌마 집 계약금으로 샤넬백 샀잖아. 그거 메고 제주도 펜션 구경 갔을 때 사진 SNS에 올려줄까? 두 사람의 모욕적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서 천천히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이상철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증거예요. 방금 한 말 모두 녹음됐어요. 이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제 가방을 낚아채려 했어요. 이리 내. 당장 내놔. 그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소리쳤어요. 이 사기꾼. 신호를 들은 민수와 경찰들이 카페로 달려왔습니다. 정 형사가 이상철의 팔을 잡아 뒤로 꺾었어요. 이상철 씨, 금융사기 및 사기 결혼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지도 도망치려 했지만 다른 경찰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상철이 발버둥 쳤습니다. 방금 한 말들이 모두 증거가 됐습니다. 게다가 쇼핑몰에서의 폭행 장면도 CCTV에 찍혔고요. 민지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저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이 아줌마가 미쳤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모든 일이 끝난 후 민수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이제 모두 다 끝났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이상철의 집을 압수수색했어요. 놀랍게도 그의 노트북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명단과 재산 상태가 적힌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김영숙 65세, 분식점 운영, 예상 자산 1억 5천만 원, 집 소유. 그 옆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1억 1천만 원. 경찰은 또한 이상철이 다른 피해자들의 돈으로 제주도의 땅을 구입한 증거도 찾았습니다. 그 땅은 압류되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돈도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되찾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엄마가 어떻게 됐을지. 엄마, 이제 그런 말 그만하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일주일 후 압수된 제주도 땅이 경매에 붙여졌고 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모든 돈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집 계약금은 날렸어도 집은 건졌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잘 살면 돼요.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괜찮아요. 비록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이것이 제 인생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며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우리를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신의 판단력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살아가리라고 다짐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창가에 놓인 화분에는 제가 직접 심은 허브들이 새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역시 할머니 떡볶이가 최고예요. 민수의 아들 지호가 입 주변에 떡볶이, 국물을 묻히며 말했어요. 주말마다 민수 가족이 저를 찾아왔고 저는 손자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더 맛있게 해줄게. 지난 6개월은 제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과 자책감으로 힘들었지만 점차 회복되어 갔고 그것이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수 가족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로움은 더 이상 무서운 감정이 아니었어요. 외로움은 자신과의 대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그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텃밭 모임 회원들과 함께 차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이 모임은 제가 재호를 만났던 그 텃밭 가꾸기 강좌에서 알게 된 분들이었어요. 이제는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영숙 씨,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전통시장 구경 가요? 새로 생긴 꽃시장도 있대요. 좋아요. 제가 키우는 바질도 좀 나눠드릴게요. 이렇게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중국 철학자 노자는 가장 큰 부는 만족함에 있다고 했죠. 화려한 사랑의 약속보다 진실된 친구와의 따뜻한 차 한 잔이 더 값진 것임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 작은 베란다에 앉아 허브 화분에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여정이에요.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제 삶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오히려 제게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재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제게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했지만 그 대가로 얻은 지혜는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일출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이제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이라는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모든 지혜의 시작은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이제야 진정한 제 모습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외로움에 현혹되어 잃은 것보다 이 경험으로 얻은 지혜와 인연이 더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나를 위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이 결코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의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가 우리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깨달음이 하나둘 모이면 어느새 삶에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가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에게도 잊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